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는 처음이고, 저도 사실 그 작품을 보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한 번도 어떤 분인지도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작품만 보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되게 반갑고요. 저희 진행은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율명 씨가 작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퓨저널 Daring or Delusional의 비평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된 이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졸업전을 마치고 졸업전을 리뷰하는 전시에 작가로 참여하게 된 신율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한 시간씩 진행되는 대담의 첫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뭐 약간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이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졸업전은 준비하는 당시나 뭐 준비하고 난 직후에도 정신없이 되게 지나가는데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서 졸업전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폭넓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다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리뷰전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졸업전이 지금 끝난 지 한 뭐 2개월 정도 된 게 맞죠? 그렇죠. 방학이 시작되고서까지 졸업전을 좀 아,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저도 졸업전 전시를 보러 갔었고, 거기서 율명 씨 작업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대담을 준비해 달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 모든 7개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율명 씨의 작업에 제일 긴 글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칭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긴 글을 썼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긴 글을 썼던 것 같거든요. 뭐,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뒤에 하도록 하고, 우선은 신율명 씨의 그 작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미지랑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먼저 저는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졸업 전시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뭔가 죽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거나 죽음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일단은 이번 졸업 전에 전시 주제인 살과 돌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었는데요. 그 책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해진 그런 의뢰들, 아도니아와 테스노포리아라는 그런 의뢰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의뢰가 두 가지 의뢰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뢰는 뭐 의뢰라는 것이 비일상적인 그런 사건들인데 그 비일상적인 사건이 비일상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뢰는 그냥 일상 공간 속에서 혹은 일상 공간의 이면, 예를 들자면 시간적으로는 밤, 공간적으로는 주거 시설, 뭐 집의 지붕에서 행해진다는 일상 공간의 이면에서 행해지는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일상이라는 것이 비일상 자체 공간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의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점유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일상 속에서의 비일상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일상을 가지고서 이제 또 어떤 주제를 꺼내볼까라는 거를 고민하던 차에 네, 비일상이 존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예시로 들자면은 교회의 시설이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교회의 시작은 작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예배라는 비일상을 위한 건축이 유형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유형이 고도로 형식화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양식화된 건축이 형성이 되죠. 그 과정을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도로 양식화된 다음에 또다시 어쩌면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비일상이 우세해지기도 한다.
우세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형식화된 유형이 축소되고 거대한 성당과 같은 건물의 유형이 축소가 되고 해체가 되기도 하면서 다시 일상 속으로 흩뿌려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고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자면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커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또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셨던 게 맞을까요? 네. 따로 이것들을 뭔가 뒷받칠 만한 근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빈약해서 말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정형화와 그다음에 또 해체되는 것 사이를 건축이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유형을 전시 프로젝트에서 다룰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고도로 정형화돼 고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유형이 다시 도시 속 일상 속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왔던 것이 죽음을 수용하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 중에서도 봉안당을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이런 일상과 비일상에서 출발해서 너무 비대하게 형식화된 시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온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는 특히 봉안당이라는 시설을 도시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시의 어디로 이 죽은 사람 공간을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미 도시 속에 죽은 사람의 공간들이 조금씩 뿌려져 있잖아요.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되어서 숨어 있고 혹은 어떤 죽음은 정릉이라든지 설릉이라든지 혹은 종묘와 같이 너무 오래된 죽음이라서 그냥 신화같이 이야기로만 남겨져 있는 죽음들. 그런데 봉안당이라는 곳은 도시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봉안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즉흥적으로 좀 망상을 하면서 정해진 거긴 한데 도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테헤란로, 이게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으로 들어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리뷰어나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냥 해보라고 하셨던 것 아, 같아요. 한번 해봐라. 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조금 덜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을 도시 한복판으로 가져오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죽음을 들여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또 책 제목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 태도를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다. 네. 그래서 뒤에 좀 더 쭉쭉 진행하면서 나갈까요? PT들이 이게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도 제 설계에 뭔가 비약이 너무 많다는 거를 아, 음,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비약이고. 일단은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주제에서 출발해서 죽음을 다루는 시설에 도달하는 과정까지가 사실 이제 그 전시를 할 때는 두 개의 텍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앞에 PT에서 보여줬던 거랑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PT. 근데 그 아마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 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로 온 거지? 라는 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놓여 있는 작품을 딱 보고 나면 아 이게 뭔가 봉안당과 관련된 시설이고 그거를 서울 도심의 빌딩이라는 형태로 넣어놨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었거든요. 이제 보이는 이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고 붙여놓은 이 패널에 있는 그림도 뭔가 검은색의 연기 같은 덩어리가 약간 죽음을 표상하는 그런 이미지들인 것 같고 그 옆에 하얀색으로 이제 테두리만 둘러서 만들어 놓은 덩어리가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양쪽에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박스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떻게 보면 지금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이 건축으로 바로 나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맞아요. 네, 이거 다음 페이지가 뭐였죠? 다음 페이지가 곧바로 사이트에 대한 네, 사이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가지고 왔던 질문들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주제어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살과돌이라는 텍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문제를 제의와 제의가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집중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서 출발해서 제의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비대해지고 형식화되고 이러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게 내려오게 되는 그 제이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다가 다시 일상의 공간이 됐다가 하는 그 진동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제이 공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봉안당이나 죽음을 다루는 시설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식화되면서 죽음은 이렇게 장례 절차를 가지고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의탁한 채로 우리가 계속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형식화되면서 도시 밖으로 다 나가게 돼버렸고 이것들을 다시 일상 속으로 일상을 다시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두 번째 것에 대한 대답까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는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것들이 힌트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적당한 거리의 죽음은 사실 먼저 기세호 박사님의 공안당 시설에 대한 유형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세호 박사님의 논문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적당한 거리의 죽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 그 책이 이때까지 기세호 박사님이 써오신 논문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고 또 앞으로 그 죽음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한국에서 서울에서 받아들여져야 될지에 대한 기세호님의 추가적인 생각까지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읽었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준 부분인데 거기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중에서 이제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을 가지고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로 이루어진 금빛과 뭐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사람들 옆에 사심이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게 어쩌면은 일상이라고 여겨진 삶의 바로 이면의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림이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죽음과 삶 그림이 맞을까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려놓은 이 다이어그램이 그 그림의 구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일상의 바로 뒷면에 존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뒤에 페이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 어쨌든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봉안당을 설계하겠다라는 것까지의 과정은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건축전의 메인 컨텐츠는 아니고 이걸 어떻게 건축으로 풀어낼 건가가 제일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전시할 때 가장 인상적인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게 주변에 있는 다른 작품들이랑 좀 다르게 다 핸드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 모형만 3D 프린팅 되어 있는 사이트 모형만 하나가 있고 건물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먹이 입혀져 있는 단면과 그리고 사선들이 이제 잘려가지고 중간중간마다 큰 검은색 선들이 있는 그런 평면들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흑백으로 연필 드로잉들을 이제 쭉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 요 이미지들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 내부 공간이 뭘 하는 곳이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세 번째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보면 뭔가 묘비 같은 것들이 하나씩 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첫 번째 드로잉 같은 걸 보면 이게 그 테헤란로 강남 같은 맥락에 이 건물이 놓여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꺾여져 있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집의 도상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평문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 건물을 내가 언어를 가지고 해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나씩 이 장면들을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얘기가 누워있는 집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작가 초기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받아보게 되면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발레리오 올지아티의 작업 중에서 누워있는 집을 봤고 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은 네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출입에서 들어가는 지점에서 그 누워있는 집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내부에서는 누워있는 집이 뭔가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도상적으로 누워있는 집
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전 잠깐 했었는데, 본인이 원했던 목표가 사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적인 긴장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강한 누워있다라는 도상적인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제가 도상을 통해 기호적인 은유를 의도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직관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면은 그 사선을 통해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가장 먼저 해봤던 낙서 그림이 여기 보이는 두 메모인데 죽음과 삶이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구스타프 클림트 얘기를 하면서 말했었어야 했던 건데 음, 먼저 제가 이 기세호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도시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음, 삶의 이면에 바로 바짝 다가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맞아요. 삶의 이면에 바로 존재를 하고 또 그 그림에서 특이한 점이 옆에 삶의 되게 밝은 색채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신이 입은 옷을 보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쓰이고 음, 다양한 십자가의 형태가 그 사신의 옷에 그려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이 도시 속으로 들어올 때 특히나 도시 속에서는 죽음이 진짜 일상적으로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을 뭔가 특정한 죽음, 종교적인 제의를 하려는 사람 혹은 추모할 만한 사람을 뭔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죽음만을 수용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공간이 의식이나 추모 같은 절차들에 의해서 분절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죽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곳을 좀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에 대한 시설, 봉안당이나 화장터까지 같이 이제 보통은 설계를 해서 이게 절차를 설계를 해서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필드에다가 펼쳐놓고 단계적으로 장면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설계들이 많았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드로잉만 보면 그 봉안을 하게 되는 절차를 보여줄 것만 같은데 사실 드로잉들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그런 절차나 시퀀스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으로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조형적인 것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린 이 그림들이 지금 보이는 그림입니다. 또 가장 먼저 그렸던 거는 네, 왼쪽에 있는 작은 조각인데요. 어떤 그림이죠? 한번 집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 이때도 사실 화장부터 해서 봉황까지 하는 그런 단계들이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벽의 기울기가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그것들이 수직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시퀀스를 이루는 그런 단계들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서 이게 프로그램을 담을 게 아니라 죽음과 삶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 벽의 기울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만만하면 뭐 누워있기도 하고 그 위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사람 위로 뻗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아래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건축 요소인 경사면 자체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평면과 단면 그리고 스터디 모델이 쭉 있는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평면으로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면 하나하나는 대비가 굉장히 강렬하게 딱 느껴지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들이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너무 반가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썼던 기억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평면에서 공간을 읽어보려고 시도를 한다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 약간 주시우 도서관의 평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뭔가 램프로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연속적인 과정으로 뭐 읽히진 않는 것 같고 이게 플랫폼이 계속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 사이로 한 번 더 지그재그로의 램프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위를 좁은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게 한 거에 대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기능적으로 경사면을 활용하기 위한,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12분의 1이나 18분의 1의 경사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도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네, 네. 경사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경사로가 필요해서 지그재그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한편으로는 단면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면을 통해서 자세를 유도하고 그런 자세들을 통해서 사람의 태도를 결정지어 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제 바닥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롤렉스 센터처럼 약간 누워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좀 자아내 주는가, 그런 기분을 만들어 주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끝에서부터 몸으로 전달되는 그 근육에 긴장되는 감각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형태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 처음 이 단면을 봤을 때는 사실 누운 집들을 연속적으로 눕혀서 누운 집에 도시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공간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단면에서는 건축가가 이걸 보면서 약간 흐뭇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처음 보여줬던 첫 텍스트 패널에 있는 그림이 누워있는 도시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이 단면이랑 이제 나란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로 읽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요소였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봉안 시설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섬세하게 프로세싱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 적당한 거리의 죽음에서 서울과 파리의 그 죽음을 두는 시설을 비교를 하잖아요. 결국 이게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죽음이 공존하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방식을 고민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쩌면, 류명 씨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게 그 파리에 있는 그 공안의 그 묘지공원들처럼 거기에 죽음들이 어떤 식으로 있게 할 건가의 문제를 되게 집중했고, 그 있게 할 건가의 방식을 빌딩으로 가져가고, 이 빌딩을 플랫폼의 형태로 한 층씩 넣어놓고 그 안에 캐비넷을 만들고, 캐비넷과 사람이 정면으로 1대1로 만나는 방식의 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는 산지를 깎아서 만드는 봉원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경사면 위에 서서 그 앞에 있는 봉분이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도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드리는 문화가 한국에 정착이 돼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연상시키는, 약간 산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오히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일반적인 봉안당 프로젝트랑은 달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작가들의 성격을 좀 취한다라는 얘기들이 대담 패널들끼리의 대화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 건물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을 프로세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 건축을 보는 사람이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건축계라고 생각하는데, 한눈에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겠어요? 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계속 미루면서 굉장히 작가적인 방식으로 내 깊이가 있으니까 이 깊이를 따라서 들어와라 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참 질문으로 좀 취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율명 씨가 한 작업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작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어떤 작가관이나 건축가가 작가로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좀 더 간추려서 네. 질문을 하자면, 왜 이렇게 요즘 친구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류명 씨에게 이 작업은 디지털 드로잉이 아니라 핸드 드로잉이어야 했는가? 왜 블랙 앤 화이트여야 했는가?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부터 취할 수 있는 방식이 한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나왔었더라면 단계 단계를 해체해서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죽음을 수용하는 절차들을 제가 딱 정해서 건축가의 입장에서 정해서 보여줄 수 없고,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죽음을 담을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죽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 과정들을 좀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장면 장면 하나를 좀 더 밀도 있게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음, 연필 드로잉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공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빛을 컴퓨터 작업으로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드로잉을 가지고서 명암을 조절하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공간을 최대한 어둡지만 멀리서 빛이 보인다든지 그런 명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바깥에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풍경을 좀 더 밝은 톤을 가지고서 이 죽은 사람의 공간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이 연필을 가지고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필을 선택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누운 집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올자티의 최근 작업 중에 그 이제 노출 컬러 노출 콘크리트로 누워 있는 집이 하나 딱 있잖아요. 네. 그게 인상적인 이미지였을까요? 네, 인상적이었고, 사실 낙서를 하면서 보여드린 경사면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 경사면만 가지고서 죽은 자의 공간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 약간 현실적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이렇게 해도 되는 아 것인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골지아티의 누군집의 형상을 보게 된 거는데, 어쩌면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글을 쓰려고 다시 이 이미지들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그 강하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두 개가 있다면 앞에 두 개의 이미지를 뽑고 싶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게 모든 그 삼각형의 사면의 형태들이 이제 유리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단 하나의 박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도시 사람들한테 여기 죽음이 있다라고 내지르는 것처럼 강하게 좀 아픈 형태를 가진 게 로비에서 보이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질렀던 형태가 반대로 뒤집혀져서 비어있는 형태가 되고 그 비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유명 씨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퀀스가 굉장히 그 강한 의미로 전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선택된 과정이라면 그 죽음의 공간을 그냥 단순한 인면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좀 질문 아닌 질문을 좀 준비를 저도 이제 그 졸업전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졸업전을 하고 싶었는데 정작 이제 제가 했던 것은 가볍고 날아가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부러우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죽음을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냐면 좀 두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교수님들이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졸업전에 가지고 오게 되면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지나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이제 크리틱 했던 걸 기억을 해본다면 죽음을 쉽게 이렇게 해버리는 게 신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전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그리고 또 크리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건축에 전달하는 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을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작가적이거나 자기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작가주의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보인다는 게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말을 줄이고 그다음에 도형만을 강조를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숨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졸업 전시 때 패널로 오셨던 분이 메스 스터디의 조민석 조민석 소장, 네, 소장님과 이민아 소장님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조민석 소장과 네네. 이민아 소장님 굉장히 전 결이 다른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그때 당시에 크리틱은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에 조민석 소장님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조형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거나 또 그렇다고 싫어하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더 조형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크리틱이었었네요. 어, 방향을 제시해준다기보다는 조형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아니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가까웠나 보네요. 조형적인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또 그런 조형적인 작품이 졸업 전시로 나오기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흥미가 있었다라고 말해주셨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민아 소장님은 처음 리서치부 일상 속의 비일상에서 죽음의 공간으로 선택하게 된 그 사이에서 보이는 괴리감을 지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일상과 비일상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건 확실히 다 살과돌이라는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엮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 짓는 지점들의 비약들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있었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살과돌이라는 텍스트가 시작점은 되지만 오히려 전시의 작품에 다가가는 걸 조금 방해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뭐 살가돌이라는 텍스트의 부분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알기도 좀 어려웠고 그 부분에서 유추해서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것이 연결점이 굉장히 찾기 힘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공통적인 크리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성격이 조형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술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조각가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공원의 방식이 아닌 빌딩의 방식으로 죽음을 도시 사람들에게 공존하게 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 사선의 형태들을 취했고 그 몸을 어떻게 긴장 속에 놓이게 해서 죽음과 만나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조금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해보자면 죽음을 이제 다루는 절차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적당한 거리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담고 있는 죽음을 모아놓고 있는 시설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이때까지의 죽음에 대한 졸전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제시하고 있는 지점이 뭐라고 연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게 죽음의 도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도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산속에 있는 공안 시설을 건축으로 만들어서 바꿔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들한테 이제 이걸 보여줬을 때, 도시의 사람들한테 죽음을 이제 이렇게 둘 거예요라는 걸 보여줬을 때, 얼마만큼의 시적인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지점에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설을 개인적으로도 좀 작업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죽음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죽어 있는 저 사람의 몸이든 기억이든 아니면 뭐 작은 공한 함이든 그것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 죽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좀 바꿔서 보인다면 그것이 도시 안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기세호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던 내용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업체가 아무래도 알고 계신가요? 책을 테마로 해서 네네, 맞아요. 이 얘기를 이제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정작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깊이가 없어 보여서 마치 죽음이 테마파크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키치에 대한 거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죽음을 위한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것에 건축적인 형태의 아우라나 깊이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런 아우라나 깊이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에 꼽힐 만큼 탁월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지점에서 내러티브가 부재, 죽음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재